중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관료 강좌를 맡은 홍지환입니다.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김학렬, 개발연대의 주역이 되다 라는 주제로 김학렬 선생의 생애와 관료로서의 활약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강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4주차 강의에서는 장기영, 한국경제의 산업화를 이끌다를 주제로 장기영 선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식민지 시기 조선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18년간 근무하면서 두각을 나타냈고 한국은행으로 바뀐 이후 부총재까지 역임한 뒤 은행을 떠났습니다. 이후 그는 언론계에서 활동하다가 1964년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로 전격 발탁되었습니다. 당시는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로 막 진입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장기영 선생은 경제 부문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불도저 기질을 발휘하며 물가 안정화, 내자 동원, 외자 도입 등을 위해 종횡무진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가 재임했던 3년여의 기간 동안 한국 경제는 산업화의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왕초와 쓰루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왕초는 장기영 선생, 쓰루는 김학렬 선생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왕초 장기영 선생의 활약상에 대해 살펴본 데에 이어 이번 강의에서는 쓰루 김학렬 선생의 생애와 관료로서의 활약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김학렬 선생의 생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그의 아들인 김정수 선생이 쓴 내 아버지의 꿈, 칠순 기자 아들이 전하는 40대 부총리 김학렬 이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학렬 선생은 1923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명석했던 그는 당시 명문이던 부산 제2상업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식민지기였던 당시 부산 1상은 일본인만 다니는 학교였고 부산 2상은 조선인만 다니는 5년제 학교였습니다. 그는 3대 독자였는데 그래서인지 그의 어머니는 고성과 부산을 오가며 농사도 관리하고 아들의 하숙 생활도 돕는 힘든 생활을 몇 해 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부산 2상을 졸업한 그는 일본 주오대 법학부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주오대를 졸업하던 해에 학병으로 징집됩니다. 학병훈련소 동기 중에 김수환 추기경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두 사람은 이후 평생 막역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1968년 5월 김수환 대주교가 서울대교구장으로 착좌하는 의식에 김학렬 부부를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김학렬 선생은 태평양 전쟁 말기 최대 격전지였던 남양군도로 출병을 갔는데 다행히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귀국 후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그는 아내의 권유로 고등고시에 응시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1950년 제1회 고등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합니다. 이후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그는 전쟁 중이던 1952년 말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당시에는 규정상 공무원은
1년 이상 유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석사학위 취득을 원했던 김학렬 선생은 어렵게 공부해서 시작한 공무원 생활을 2년 반 만에 그만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무원을 그만두면서까지 게다가 아내와 자식을 한국에 놔두고서까지 그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그의 장남 김정수 선생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좀 특이합니다. 그는 고시 합격 후 중앙청 고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외자 구매처로 옮겼습니다. 앞선 강의들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한국 경제는 원조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조 물자를 분배받게 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조 물자 배분 과정에 온갖 부조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도 뇌물이나 청탁 비리에 연루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유학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만이 유학 배경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청렴하고자 애썼던 인물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미국에서 3년간 공부하여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1955년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학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났던 관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귀국 후 2년간 재무부 차관의 비서실에서 촉탁직으로 근무한 그는 1957년 8월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하는 이제국 관리과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강한 성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위 하달 체제로 움직이는 조직에서 김학렬 과장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한 지시는 따르지 않았고 미운 털이 박힌 그는 결국 이제국에서 쫓겨나다시피 합니다. 당시 이제국 국장은 8주차 강의에서 살펴볼 김정념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그에게 득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의 인생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한빈 선생과의 만남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한빈 선생에 대해서는 장기영 선생에 관한 강의에서 잠시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예산국을 총괄하고 있던 이한빈 국장은 그를 예산사과장으로 데려갑니다. 이한빈 국장은 당시 예산제도 개혁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이를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휘둘리지 않고 이를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한빈 선생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26년생으로 1923년생인 김학렬 선생보다 3살 어렸습니다. 놀라운 건 그럼에도 김학렬 선생이 그를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이기도 할 정도로 강성이었던 그가 자신보다 어린 이한빈 선생을 그렇게 대했다고 하니 이한빈 선생은 인품과 역량이 뛰어났던 분 같습니다. 실제로 이한빈 선생이 32살의 나이에 예산국장이 될 때에도 연공 서열이 분명한 재무부 내에서 그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한빈 국장은 예산국 내에 개혁 작업반을 만들었고 김학렬 과장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예산국으로 갈 당시 그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련 내용을 배우고 개혁을 위해 당시 한국보다 예산제도가 발전해 있던 대만, 필리핀에 시차를 다녀오기도 하면서 예산에 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엘리트 예산과장으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예산과 관련해 쌓은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가 부총리가 되어 나라 살림을 책임지게 되었을 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961년 초 김학렬은 사세국장 서리로 임명됩니다. 사세국은 오늘날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시를 합친 것과 같은 부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세국장은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이러한 자리에 임명한 것은 의회의 인사였습니다. 재무부의 이제국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예산국으로 온 것이 1959년 7월이었는데 불과 1년 6개월 만에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세국장 서리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고 누구 비위를 맞출 줄도 모르는 성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동료들은 그가 지닌 청렴성과 소명의식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당시 재무부에 근무했고 훗날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곽규 선생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패한 세무행정을 어떻게 바로잡느냐 하는 것이 김영선 장관의 고민이었습니다. 세무부패를 없애려면 먼저 사람부터 바꿔야겠다. 수장을 바꿔서 세무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그분의 보관이었습니다. 김학렬 과장은 한 번도 세무서 개통에는 가본 일이 없는 양반이에요. 이런 사람을 사세국장으로 임명한 거죠. 세무행정의 부패 관행을 단번에 없애라고. 당시는 1960년 19 이후 정부가 들어섭니다. 민주당은 현 정권과의 협의를 위해 부패 청산에 나섰고 이를 위해서는 세무행정 분야를 쇄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력에도 하지 않는 강한 인물로 알려진 그가 그러한 쇄신작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습니다. 는 사세국장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61년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경제기획원으로 옮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경제기획원으로 이끈 사람은 이한빈 선생이었습니다. 군사정권에서 국무부 차관이 된 그가 김학렬 국장에게 경제기획원이 생기는데 예산국을 이끌고 경제기획원으로 했냐고 물었습니다.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데서 잘 이끌어 가려면 역량뿐만 아니라 카리스마도 필요한데 그런 자리에는 김학렬 국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린 시절부터 재무부에 근무할 때까지 김학렬 선생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기획원 재직 시절 그의 활약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